의사도 환자도 모두가 고통스러운 의료 분쟁. 미리 막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은하입니다. 이번 교육은 의료 사고가 의료 분쟁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 사고가 분쟁이 되는 다양한 요인과 감소 방안을 살펴보고 의료 분쟁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 커뮤니케이션과 의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대처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후 체내에 거즈 잔존하여 제거 수술, 수술 후 감염 발생으로 치료 후 퇴원. 어느 쪽이 의료 분쟁화 됐을까요? 진료 중 실제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다만 합병증인 감염이 발생한 후 치료가 잘 끝나서 퇴원을 해도 환자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명백한 의료과실이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합병증이나 부작용과 같은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사고가 곧 의료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중재원의 통계를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중재원의 상담과 조정 신청 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정이 완료된 사건을 보면 의료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은 55%,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건은 33%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즉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은 21%가 조금 넘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상당수의 사건이 의료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분쟁화됐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사건 중 대다수는 의료사고 전후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분쟁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많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분쟁은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왜 발생할까요? 의료분쟁의 원인을 소개하는 다수의 문헌과 의료중재원의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제시된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환자 간의 인식 차이입니다. 치료 중 어쩔 수 없이 부작용과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지만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 과실이 아니라고요? 의사와 환자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의료 분쟁의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환자는 대부분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반면에 의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를 줄이려면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치료 내용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내용과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이유,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의료사고의 분쟁화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이 되는 두 번째 원인은 의사와 환자가 서로 불신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했고 치료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면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려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상당수의 환자는 의료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환자나 가족은 의료진을 불신하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단순 사고가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 측의 불신은 의료인과의 평소 관계, 사고 후 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환자의 격한 행위를 인격과 연결해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 환자는 자신이 비난받는 느낌이 들면 분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경위는 담당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직접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안내합니다. 의료사고 후 첫 만남에서 위로와 공감, 유감을 표현해서 환자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계적인 위로나 사무적인 일처리, 변명 등은 삼가야 합니다. 의학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과 같은 제3자의 왜곡된 조언이나 부추김으로 의료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환자 측의 협상과 대화를 위한 소통 창구의 단일화를 요청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의료 분쟁의 쟁점인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와 합의금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환자 측이 병원 내 결정 사항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합의금 산정 근거나 유사 사례 제공을 통해 환자의 결정에 도움을 주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같은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볼 것을 환자 측에 제안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료 분쟁으로 확대되는 데는 심리적인 이유도 작용합니다.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저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지각의 차이와 지각한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 다른 이유는 인간의 정보 처리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앞에만 집중해 주변의 다른 것을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기억하지 못하는 빈틈을 자신의 믿음과 지식, 경험으로 채워 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은 판단을 할 때 자신의 신념과 지식 등에 근거해 오류를 줄이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택하고 반증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지적 편향 때문에 같은 상황을 다르게 지각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오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혹시 내가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주변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발전하면서 환자들이 의학 정보를 쉽게 습득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 환자의 관계가 전통적인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 협의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됐습니다. 의사가 대화를 주도하고 진료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의사 중심 모형에서 환자가 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 모형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이제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 과정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변해도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의사에게 환자는 많은 환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환자에게 의사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의사에게 진료는 일상이지만 환자에게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점으로 진료 과정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말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관계 변화를 인지하고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의료 분쟁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는 환자와 잘 소통하고 있을까요? 환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요. 그냥 제가 아프다고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도 그냥 뭐 약 받아가라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더니 가끔씩 다 그런다고 더 물어보지도 못하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다시는 그 병원 안 가요. 제가 특이한 경우라면서 뭐 설명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제대로 치료하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의사는 질병 중심적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보다 질병에 집중하기 쉬운데요. 이럴 경우 환자는 의사와 소통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치료에 적극 협조하면 자연스럽게 치료 결과가 좋아지므로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이 환자의 만족도와 임상적 결과를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의료 분쟁을 예방하는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은 진료의 중심을 질병이 아닌 환자에게 맞추는 것으로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환자 중심 의료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살펴보면 개방형 질문을 통한 환자의 안건 도출, 환자의 관점 이해하기, 공감의 표현, 진단 전후 정보 제공, 치료의 옵션 결정 과정을 포함합니다. 진료 초기에는 방문 목적에 중점을 둔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질병에 대한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 중심 의료의 핵심으로 의사는 질병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생각, 느낌, 염려, 기대를 물어 진단을 위한 추가 단서를 얻어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공감 표현, 지지를 전달하며 진단 결과를 설명할 때는 환자의 사전 지식과 선호도를 파악해 설명하고 환자의 정서적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환자와 논의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사실 환자와 의사소통은 의과 대학 때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료 환경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바쁘다 보니까 필요한 말만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저기 간호사한테 좀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 측이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를 꼬투리 삼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이론과 실제의 차이. 생각만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수의 예약 환자들로 진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질병 중심으로 또 의사가 주도적으로 환자를 대하기 쉽죠. 여기서 잠깐 어느 진료실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자꾸 코가 막히고요. 자꾸 콧물이 나고 힘들어서 이렇게. 그게 감기일 수 있어요. 처음이시네요? 네, 근데 비염이 좀 아니요. 네, 우선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숨쉬기 많이 불편해요? 네, 그게 계절에 따라서 나았다 생겼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검사 몇 개 할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검사 몇 개 처방해 놨으니까 네. 나가시면 밖에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비후성 비염입니다. 비중격 만곡증도 같이 앓고 계시네요. 비후성 비중격 만곡증이 오늘 바로 수술 날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수술하라고요? 아니, 저 혹시 수술 말고 약
약으로 치료하면 안 될까요? 환자분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게요? 그렇게 알아서 하실 거면 병원에 뭐하러 오셨어요? 환자분이 직접 알아서 하시지. 물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모습을 극적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환자들의 긴 대기줄에 쫓겨 자기도 모르게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진료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시네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자꾸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힘들어서 죽겠어 이렇게 왔어요. 네. 코가 막히면 상당히 불편하죠. 네. 그리고 꽃가루 많이 날리거나 그리고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더 심하고요. 한 10년 정도 이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다가 또 심해지고.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경과나 그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검사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검사의 종류는 알레르기 검사랑 폐활량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번에는 여기 보시면 환자분 혹시 비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환자분이 비후성 비염에 그 비중격 망곡증까지 같이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안타깝지만 그 치료를 하더라도 비염이 없는 사람처럼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 환절기나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비염 증상이 다시 생길 수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수술이요? 네, 수술 받는 것이 겁나고 염려되시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약물 치료를 많이 하셨겠지만 효과는 좀 떨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듣고 보니까 수술하는 게 낫겠네요. 수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조금씩 후유증이 따르기도 합니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쉽게 설명하고 환자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서로 협의하는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환자를 치료 과정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것부터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도와주는 것까지 환자 중심 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의사는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목합니다. 아픈 환자, 치료에 두려움이 많은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 지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환자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환자분, 여기 응급실이 고혈압 정도로 올 때가 아니에요. 혈압 조금 올라갔다고 다 응급실 오면 진짜 응급 환자는 길에서 죽으라고요? 환자는 배탈이 문제가 아니라 복부 비만으로 인한 내장 지방이 더 문제예요. 부동시가 뭔지 알아요? 물론 모르시겠지만 설명을 하면 길어서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암이 싹 다 퍼져서 운 좋게 잘 살아야 1년이에요. 수술 안 하면 한 달도 못 버틸 텐데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것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지 쉽게 내뱉는 의사의 말이 환자에게는 의료진을 불신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환자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표현들을 조심하자는 의미로 보여드렸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는 이유는 신체적인 고통 치료뿐만이 아니라 의사의 말을 듣고 안심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 점을 이해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 선고와 같은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의료진 자신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면담에 적합한 환경을 준비합니다. 환자에게는 병명을 통보하기 전에 나쁜 소식에 대한 예고의 말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보호자 동행을 안내합니다. 나쁜 소식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면서도 환자 배려가 느껴지도록 하고 중간중간 환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반복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 계획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이후 환자가 나쁜 소식을 이해하고 수용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의료사고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병원 실무자의 부적절한 태도나 말이 환자 측에 화를 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의료 분쟁. 그러나 의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아니, 간단한 무록 제거라고 엄지발가락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날 실밥이 터졌는데 의사는 왜 터졌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꿰맸어요. 일주일 뒤에 퇴원했는데 약만 받고 뭐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낫고 오히려 재발했어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병원을 갔더니 골수염이래. 골수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이 결핵이 의심돼서 그 호흡기 내과 진료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 무릎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골수염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 합병증입니다. 그 수술 동의서 쓸 때 재발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후 2주 동안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그것도 무시하시고 또 자가 소독 말고 병원을 내원하라는 것도 안 하시던 분이 그 골수염만 말하시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시고.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실제 사례인데요. 같은 사건을 두고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를 줄이고 합의를 이루려면 적시에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처음, 바로 의료사고 후 첫 만남입니다. 네, 여보세요. 병원입니다. 지금 입원실은 없고요. 입원실 비는 대로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릴게요. 네네. 아니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의사 좀 만나게 해줘요. 지금 선생님 환자 보고 계세요. 아니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의사 선생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 아니 지금 우리 애가 어떻게 됐는지 가만히 잘 걷던 애가 지금 누워있다고. 그 의사 선생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보호자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처치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 측에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은 의료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치료한 것도 아니잖아. 보호자님, 여기 의료 기록을 보시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 원하시면 이 의료 기록 열람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의료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 용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 못 하실까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걔만 억지 부리시면 환자분만 힘들어지십니다. 아시겠어요? 억지? 그래 나 모른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그래. 당신이 지금 같은 병원이라고 그 의사 선생 편드는 거지? 보호자님! 지금 뭐 금전적인 배상 받고 이러신 겁니까 지금? 뭐? 내가 돈 때문이라고?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 그래,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느끼시죠? 의료진이 환자를 피하게 되면 환자는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환자 측과 첫 만남이 관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흥분된 상대를 진정시키고 앞으로의 대화를 신뢰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환자 측과 협상이 잘 되는 경우에는 사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최대한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설명하고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면 많은 경우가 합의로 끝납니다. 의료 분쟁을 해결하려면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환자 측의 관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환자는 사고가 난 직후에 의사가 의료사고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요구에 대응해 의사가 일방적 의사소통이 아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유감 표시와 위로를 전하면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감의 표현을 의료인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환자 측에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실 인정과 나쁜 결과에 대한 유감 표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 분쟁의 원인은 환자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무성의한 태도,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입니다. 이 같은 이면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이고. 얼마 안 가셨어요.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지금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선생님. 병실에 갔더니 안 계셨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그럴까요? 진정하시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그런데요? 환자분이 전에 앓았던 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감각 이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예, 그래요.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의 상태가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지켜보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선 척추신경 치료를 하면서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게 할 겁니다. 3, 4주 정도면 감각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보험 적용이 되니까 아주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치료비보다 환자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야죠. 예. 그래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낫네요. 선생님, 우리 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후 첫 대처가 이와 같다면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살펴본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분쟁 대처 커뮤니케이션을 떠올리며 의료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인과 병원 담당자가 의료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환자의 감정을 살피고 공감하며 위로나 유감을 표현했는지 의료사고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환자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모든 과정에서 환자 측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소통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의료중재원의 상담이나 조정 제도를 제안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시대의 좋은 의사는 권위적이고 과묵한 전문가보다 환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모든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 커뮤니케이션으로 소모적인 다툼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